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바로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이 열려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날.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개국한 날. 하늘이 열렸다. 개천절. 우리가 딱 개천절 하면은 사실 감이 좀 안 오기도 해요. 여러분들 개천절이 딱 무슨 날인지 아셨나요? 예를 들어 한글날, 이번 주 일요일이면 또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 하면은 한글을 만든 날. 그리고 광복절이면 광복을 한 날. 제헌절이면 헌법을 만든 날. 이런 식으로 딱 감이 오는데, 개천절 같은 경우에는 개천절 하늘이 열렸는데 뭔 소리지? 이런 식으로 좀 감이 안 오기도 해요. 하늘이 열린 날, 바로 우리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날. 바로 고조선의 건국일을 바로 개천절이라고 한 겁니다. 네. 개천에서 용난 날 같아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네요. 네.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따가 이제 방송 끝부분에 단군 신화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먼저 개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바로 고조선이 세워진 나라죠. 여러분, 고조선의 그 고자가 원래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원래는 그냥 단군조선이었습니다. 그 명칭을 단군조선, 위만조선, 기자조선 이런 식으로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에 이름을 붙이는데, 원래는 그냥 단군조선이었어요. 그냥 조선이었는데 왜 고조선이 되었느냐? 나중에 고려 다음에 세운 나라, 바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란 명칭을 또 썼던 거죠. 옛날에 조선이란 명칭을 뭔가 좀 자기의 정당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이란 이름을 썼고, 역사적으로 옛 고자를 써가지고 그 나중에 조선과 비교하기 위해서 고자를 나중에 붙인 겁니다. 원래는 그냥 단군 조선이었어요. 네, 원래는 고조선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단군 조선이었다는 거, 나중에 그런 그 이씨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10월 3일 왜 개천절은 10월 3일로 정했을까요? 10월 3일. 사실 그 10월 달이라는 게 중국하고도 우리가 좀 겹쳐요. 중국은, 여러분 좀 마이크 째지지 않죠? 중국도 10월 1일이에요. 중국은 국경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연휴가 일주일인가? 중국이 아마 연휴가 10일인가 일주일인가 실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 중국이 일주일 동안 쉬어요. 중국은 스케일이 크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토, 일, 월 좀 그나마 이제 월요일에 꼈기 때문에 황금휴가, 개천절 황금휴가 여기 놀러가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대목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명동이라던가 저기 서울타워라던가 막 한강 이런 쪽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중국의 국경절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가장 큰 연휴라고 할까?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가고 국내 이동이 엄청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여행 인구만 해도 거의 6억 6천이라고 하더라고. 6억 6천만이라고. 자, 중국은 그렇게 크게 연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건국일이 그렇게 그 나라의 큰 경사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 개천절의 의미를 좀 너무 잘 강하게 막 이렇게 파악하고, 개천절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을 준비를 했고, 개천절은 그냥 빨간 날, 그냥 황금요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고, 그런 고조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군 신화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개천절이 어쨌든 우리나라가 10월 3일인 이유는, 10월 달은 우리나라가 바로 농사를 지었던 농경 국가였잖아요. 농사를 지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10월 달을 되게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 우리가 이제 그 연명한국식에 보면은 부여, 영고 이런 나라 보면은 10월 달에 제춘 행사를 하는 나라가 많아요. 왜냐면 10월 달이 바로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이죠. 이제 막 여름 내내 막 벼농사를 막 짓고 이제 막 9월부터 추수가 들어가서 추수가 다 끝난 10월이 가장 먹을 게 많고, 그리고 하늘에다가 그동안 농사 짓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날씨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천 행사를 지내는 거, 그것이 이제 10월달이기 때문에 축제의 달인 거죠. 그래서 10월달이 농경민족에게는 되게 중요한 날이고, 중국도 그래서 10월달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3일이냐? 3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좀 길조가 있는 3이라는 숫자를 되게 기운이 있는 숫자로 봤어요. 그래서 10월 3일을 개천절로 여긴 겁니다. 원래는 이제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하늘이 열리고 고조선이 세워졌다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음력이었어요. 10월 3일이라고 써있는 거는 역사서에 써있습니다. 10월 3일이라고 써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좀 편하게, 우리가 옛날에는 음력 10월 3일을 따졌는데요. 이제 그게 맨날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국경일은 양력으로 한다. 그래서 10월 3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개천절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개천절 처음 만든 사람. 이런 고조선의 역사라던가 이런 거는 삼국유사에서부터 쭉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이제 삼국유사, 고려 때입니다. 근데 고려 때, 고려, 조선 이럴 땐 개천절이 없었어요. 언제 개천절이 있었냐면 바로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좀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고 막 핍박을 당할 때 뭔가 민족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그 민족의 뿌리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유구한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개천절은 일제강점기 때 바로 나철이 개천절을 날짜를 지정해서 만들게 돼요. 나철 들어보셨죠? 나철. 나철 5.25 들어보셨죠? 나철 5.25 들어보셨죠? 나철 5.25가 누군가를 죽이는 암살단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쵸? 바로 을사오적,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그 바로 나철이 그 개천절을 만들게 되는데, 그 개천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천절은 바로 1909년에 독립운동가 나철이 10월 3일로 그 역사서를 통해서 10월 3일로 날짜를 결정을 하고 개천절이라는 명칭, 하늘이 열린 날 이런 식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경축일로 처음 지정을 한 건 나철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이따가 퀴즈를 낼 거예요. 나철. 나철 5.25. 그리고 심지어 나철은요, 이 독립운동가 나철은 개천절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단군을 더욱더 신격화해서 심지어는 종교도 만들어요. 혹시 나철이 만든 종교 아시는 분? 단군을 믿는 종교. 지금 막 퀴즈 날라오고 있는데 자꾸 중간 누가 막 채팅창에서 스포일러예요. 네. 바로 대종교죠. 그쵸? 나철이 만든 대종교, 바로 단군신앙을 기본으로 한 대종교. 그러니까 나철은 개천절을 만든 것 뿐만 아니라 대종교를 만들고, 그 대종교의 멤버들이 거의 다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주시경, 나철, 오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종교의 멤버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위쪽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뭐 한임쌤, 주기경, 주시경, 김두봉, 이극로, 최연배, 정인보 들어보셨죠? 정인보, 신채우, 바로 우리 민족사학의 대표적인 신채우, 박은식, 김교원 이런 식으로 이 대종교의 이 멤버분들이 다 이런 민족사학, 역사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적인 사학을 선두주자, 그런 걸 이끄는 분들이었고, 대종교의 단군 정신을 토대로 언어민족주의와 역사민족주의를 개척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이런 문화투쟁, 우리의 민족적인 걸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때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의 민족성, 우리 글,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뭐 내선일체, 막 창씨개명,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본화하려고 해서 일본어로 말하게 하고, 일본 이름을 만들게 하고, 뭐 한국시민서사를 외우게 하고, 교육도 고등교육을 못하게 하고 우민화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때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 편소회라고 해서 막 우리의 그런 역사를 많이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식민사학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따가 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나철은 이렇게 개천절뿐만 아니라 대종교까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종교까지 얘기를 드렸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철은 조선이 이제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고 막 이러니까 우리 민족을 뭔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긴 나라다, 이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개천절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나철이 1909년에 만들고 10년 뒤에 1919년에 아시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개천절을 우리나라 국경일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천절은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늘이 열린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의 국가가 세워진 게 개천절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뭔가 민족적인 독립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일제 탄압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뭔가 그런 유구한 역사와 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약간 좀 우리의 그런 우리의 뿌리를 막 찾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으로 개천절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절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장 힘들 때, 일제 강점기 때 개천절을 만들었다라는 거. 저도 개천절을 나철 5.25가 만들었고, 이게 나철이 만들었고, 대종교가 이렇게 민족적으로 약간 개천절이 독립운동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건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더 깨달았어요. 아, 개천절이 이게 민족적인 성격도 있었구나 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완전한 국경일이 된 건 바로 30년 뒤 194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국경일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요. 이승만 정부 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한다 이래가지고 그대로는 정식 국경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천절 축제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의외로 개천절 축제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강화도에 보면은요, 만이산에 그 참성대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고조선 때 당군왕검의 그런 자손들, 부소, 부여에게 여기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라 라고 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참성대에서 만이산 참성단에서 실제로 정말 제천 행사를 구현해내는 강화 만이산 이런 개원 대충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기 또 이런 개천절 대제전이라고 이런 행사도 있더라고요. 올해 행사 오늘 아마 했을 거예요. 종로구 사직단에 가면은 당군 성전이 있습니다. 이 당군 성전에서 이런 축하 공연도 하고 이런 제천 행사 같은 그런 행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행위 예술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런 개천절 대제전 당군을 한 번 더 당군 신앙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이런 개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행사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국민적으로 개천절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당군 신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단기 몇 년?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은 서기 2016년이잖아요. 단기로 쳤을 때 우리나라가 나라에 세워진 건 BC 2333년, 바로 기원전 2333년입니다. 이거는 좀 옛날에 외우기 쉬웠어요. 2333. 그럼 지금은 단기 몇 년이에요? 이런 거 이따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에 2333 더하면 되죠. 자, 지금은 단기 4349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4349년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오토님. 그렇게 해서 알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기원전 660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이렇게 역사서에 써있거든요. 아니, 한국인은 우리보다 역사가 길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개천절을 탄압을 하고, 이런 단군 신화 자체를, 사실 신화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서에 단군 고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단군의 그런 건국 역사로 우리는 기록이 됐었거든요.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군 신화라고. 그냥 역사였어, 우리한테는. 근데 단군 신화라는 명칭도 일본이 1920년도에 그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린 사실 단군 신화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되고 단군 사화라고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그거를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흐름상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군 신화라는 용어는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지 않고 뭐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시리즈, 동국통감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칭이 잘못됐어요. 이 신화라고 하면은 왠지 설화, 신화 이런 거는 그냥 판타지 같잖아요. 판타지. 뭐 곰이 뭐 호랑이랑 곰이 막 쑥하고 마늘을 먹어 사람이 돼.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서 그냥 판타지 지어낸 얘기네. 이러면서 점점 단군 조선 자체도 그냥 이것도 다 판타지겠지. 고조선 없었겠지. 뭐 이게 뭐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 그 역사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단군 신화 그 말고도 그 세종실록 시리즈에 나와 있는 이제 단군 고기 부분을 보면 단군 고기에 이르기를 상제 환인의 서자가 있으니 이름이 웅인데 세상에 되게 심플하게 써 있어요. 세상에 내려 사람이 되고자 하여 천부인 세계를 받아 태백산 신단소알에 강림하였으니 이가 곧 단군 천왕이 되었다. 환인의 손녀로 하여금 약을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약 먹고 공이 된 것처럼 쓰여 있어요. 요거 보면은 약간 좀 너무 판타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삼국유사의 곰과 호랑이를 되게 좀 강조하면서 좀 되게 너무 판타지스럽게 좀 어필한 부분이 있어요. 신화다 이러면서. 이 부분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역사 같잖아요. 이름이 단군이다.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조선, 신라, 고려, 남북, 옥저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동북에는 부여가 있었고 예와 맥이 있는 그런 나라 형상이 됐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심플하게 우리에게는 그냥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1920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3.1운동 이후에 얘네들의 뭔가 이런 역사를 혼란스럽게 해야겠다. 식민사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식민사학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막 외부 침략이 너무 많았고 붕당으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고 발전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을 한 걸 고맙게 여겨라 라는 그런 뉘앙스로 모든 역사를 개조를 합니다. 사실 그 조선시대 때 붕당이라는 것도 원래 어떤 역사든지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건 다 있어요. 뭐 일본은 무슨 막 사무라이 전국시대 없었나? 더 분열했었지. 그런 식으로 치면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날 셋만 모으면 무조건 싸운다. 붕당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조선의 붕당 부분을 되게 심하게 좀 복잡하게 배우는 것도요. 약간 식민사안의 그 잔재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식민사학에 물들어 있거든요. 교과서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때 단군 신화라는 명칭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약간 판타지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일파들을 만들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이제 일제는 우리나라 여러 역사들을 식민사학에 맞춰서 개조해요. 그리고 이제 단군을 아예 말살을 해서 민족 정체성을 지우고 우리의 그런 유구한 역사를 단절시키고 열등의식을 심으려고 막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교육방송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미친듯이 너무 설명한 것 같으니까 좀 쉬고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이 부분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슉! 소리를 좀 키워야겠다.
자, 잘 보셨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심플하게 짧게 보여드렸는데 단군 신화라는 명칭은 이렇게 없었더라는 거 매우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국사를 다시 만들 때, 국사 교과서를 다시 만들 때 단군 사화라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단군의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없었던 명칭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군의 역사 이야기, 단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설화, 신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다 개뻥이죠.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뭐 곰이 무슨 사람이 돼요?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역사의 고대사는 외국도 그렇고 다 약간 서사시 느낌으로 판타지 느낌으로 쓰여 있다.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민족, 선민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우린 너희들과 달라 이런 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적인 부분을 뭐 그냥 부모님,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겠지만 일부러 난생설화, 뭐 알에서 태어났다던가 뭔가 본인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사실 태명이 뭐 용이 승천하고 막 이런 본인의 태명을 그러니까 태명이 아니라 그런 태몽을 조금 더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이렇게 어필하려면 좀 판타지적으로 좀 허세를 부리죠. 그런 것처럼 이 단군의 이야기도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래서 나왔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뭔가 특별한 신성한 우리는 부족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걸 그렇게 어필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늘의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신성한 기운이 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르지. 고만고만 비슷한 사람이면 뭐야, 우리랑 비슷한 사람인데 뭘 믿어. 이런 식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역사를 그런 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막 뭐야 개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증왕도 그 큰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증왕의 크기가 거기 크기가 1.5척이었대요. 1.5척이면 지금 센치로 환산하면 45cm예요. 그게 45cm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증왕은 적당히 컸겠죠. 근데 이제 그때 신라에는 지금보다 훨씬 성이 문란하고 괴방적이었어요. 신라 시대 때 토 보면은 막 다 남자께 이따만게 커요. 그리고 막 되게 멋진 도자기에도 성교하는 거를 막 조각해놓고 그런 프리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커야 되는 거야. 약간 좀 왕도 그 크기 부분에서 이렇게 죽고 들어가면은 왕권이 강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는 45cm다 그럼 와 대박 괴물 와 왕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왕권과 결부돼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45cm면 죽어요. 안돼 말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역사를 해석을 해야지 이거 오바야 이래가지고 이거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군 이야기를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단군 이야기를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가장 그러면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신화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단군신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단군신화라고 할게요. 환인의 아들 환웅은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이거 다 우리 공부했었죠.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쭉 하고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 홍익인간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바람,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바람, 구름, 비, 농경사회. 이건 농경사회를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거 다 수능이나 이런 데도 꼭 나오는 거. 그리고 태백산에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시라 이름 짓고 아사달이라고도 하죠. 스스로를 천왕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여기에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와요. 천부인을 가지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천부인 세 가지 구슬 이런 거 가지고 오는 거 거울 이런 거는 그 다른 나라 신화에도 나와요.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란 요 부분도 환인이 하나님의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부분에서 선민사상 알 수 있다는 거. 선민사상 아시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린 너네랑 달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어. 이런 거. 그런 선택받은 민족 선민사상.
이스라엘이 선민사상 엄청 쩌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이 우리의 역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유대교 그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 선민사상 그런 거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호랑이랑 곰이 찾아와서 사람이 되길 원함으로 환웅은 이들에게 마늘과 쑥을 주어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랑이 먹고 못 먹겠어. 막 호랑이 육식이잖아. 막 포기. 곰은 잘 참아내서 여인이 되었는데 여인이 되고 이 여자가 여인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지 않아. 뭔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빌어요. 막 결혼할 사람을 찾아. 그래서 환웅이 이제 잠시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웅녀랑 크로스 합체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단군왕검이다. 요게 이제 단군신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곰과 호랑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둘이 맨날 싸우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뭔가 주도권을 그 하늘의 민족하고 결합을 하고 싶었는데 호랑이 부족은 결국 싸움에서 아웃되고 곰부족과 이런 천신민족, 하늘의 민족하고 힘을 합쳤다. 요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을 세운 창시자가 바로 단군왕검인데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에서 우리는 이제 아사달의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단군왕검의 명칭에서 우리가 제정일치 사회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단군왕검 제정일치 여기 찾았다. 자 보시면 단군은 박달나무 단자의 임금 군자입니다. 박달나무가 그 예전에는 제천 행사를 행하는 좀 신령스러운 나무로 봤대요. 그래서 이 단군이 사실 어원이 탱그리에서 온 것인데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단군의 어원. 단군은 수메르어로는 딩이르 그리고 몽골어로 탱그리 한국어로는 댕그리, 당구리 이렇게 되다가 단군이 되었다 이렇게 음차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전라도에서는 아직도 무당을 단구리라고 해요. 무당을 옛날 용어로. 그래서 이 단구리가 단군으로 음차가 됐고 한문의 뜻으로는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신령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무당이란 뜻이에요. 무당, 제사장, 제사를 주관한다. 왕검은 임금이라는 명칭을 음차해서 임금이랑 같은 뜻이에요. 군주, 임금. 결국 무당 임금님, 제사를 지내는 임금님. 이래서 결국 제사와 정치가 이름 안에 합쳐져 있죠. 제정, 일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단군왕검은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단군왕검의 이름이 뭘까요? 단군왕검 이름 단군 아니야? 그럼 왕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군왕검은 여러 명이 단군왕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조라고 명칭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단군왕검의 이름에 대해서는 되게 아직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호남에 사신 분들이 지금도 단골레라고 부르는데요. 무당을. 이렇게 실제 쓰고 있는 용어라는 거죠. 단군의 이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여러 설이 있는데요. 여러 말들이 있어요. 한시라는 설도 있어요. 한웅이라고. 요건 사실 환단고기에 나온 거라 신빙성이 없지만 단군의 실제 이름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힘든 걸까요? 너무 옛날 일이고 실제 그런 유물들을 발견하고 너무 힘들고 역사서를 찾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정확히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단군왕검은 이름은 아니라는 것까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집권 국가는 아니었나요? 중앙집권 국가라고는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 중앙집권 국가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우셨죠. 왕권 강화, 영토 확장,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국가의 스케일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굳이 얘기한다면 부족 국가, 연맹한 거로 넘어가기 전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쯤에서 그러면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쑥과 마늘이에요. 네. 쑥을 제가 마트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쑥이 요즘 안 나온다고 쑥철이 아니라서 제가 쑥갓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냄새가 저도 되게 육식주의자인데요. 과연 저도 먹고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 곰과 호랑이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마늘을 먼저 먹을까?
쑥을 먼저 쉬운 거 먼저 먹어보자. 쑥. 이걸 100일을 먹는단 말이야? 처음부터 먹고 싶지 않은데. 응? 이거 흔히 매운탕에서 먹는 그 맛? 살짝 짭짤하고. 쑥은 먹을만해. 쓰지 않아. 쑥갓이 이런 맛이네? 그냥 매운탕 먹을 때 먹는 그 맛이에요. 쑥갓은 먹을 수 있어. 근데 좀 그렇다. 예. 쑥은 못 구했어요. 쑥은 어디서 뜯어와야 되는데. 쑥갓이나 쑥이나 같은 식물가니까 미나리 맛이랑 틀려요. 이게 그냥 그 매운탕에서 많이 먹는 그 맛. 자, 마늘. 마늘을 나 벌써부터 동굴에서 뛰쳐나오고 싶은데 마늘 싫은데. 마늘을 작은 거 먹으면 안 될까요? 작은 거. 마늘. 마늘 되게 맵구나. 마늘을 보쌈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점여 있는 것만 먹다가 곰 독하네. 이걸 어떻게 참아? 어떻게 못 삼키겠어. 마늘이 이런 느낌이야? 입냄새. 이거 먹고 키스하면 완전 바로 이별각인데요? 그럼 제가 혹시 몰라서 바나나 좀 먹고 갈게. 죽을 것 같아. 속 쓰려. 야, 결론은 먹을 게 못 되네. 호랑이 왜 뛰쳐나간지 알겠네. 곰이 아주 독하다. 여자가 되려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결국 쑥과 마늘은 먹을 게 못 된다는 거. 저도 동굴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 꼭 돼야 되나? 고기 먹으면서 살지 뭐. 익혀 먹은 것 같다고요? 마늘을 구워서 곰이 불을 피워가지고. 마늘이 매우니까 구운 마늘로 먹어야지. 오늘은 갈릭 무슨 쑥갓구이 이러면서. 예, 이건 인내를 의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 마늘 냄새에 내가 취할 것 같아. 어찌됐든 쑥과 마늘은 결국 먹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정말 매워. 이빨이 꼈어. 쑥과 마늘을 실제로 이제 먹었을 것이라고 이거를 믿는 것보다 뭔가 그 인내를 의미하는. 왜냐면 곰과 호랑이는 육식동물의 대표잖아요. 여러분, 곰도 되게 흉포해요. 여러분, 곰은 요런 데서나 여기 지금 이런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곰이 장난 아니게 흉악해요. 제가 최근에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곰이 습격을 하는데 막 등짝 다 찢어놓고. 곰 완전 무서워. 곰도 그런 순둥순둥한 이미지 아니야.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엄청나게 지 멋대로 살던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뭔가 이제 인내를 하게 해서 뭔가 너네는 이런 이렇게 규율을 이렇게 규율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호랑이는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나가 아웃되고 곰부족은 그거를 순응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부족과 힘을 합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괜히 먹었어. 큰 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목 뜨거워라. 마늘 하나 먹었더니 되게 힘이 솟네요. 정신이 막 나고. 자, 어찌됐든 이제 당군 신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당군 신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당군의 건국 신화가 아니라 사실은 명칭은 건국 사화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혹시 그 4대 사화의 그 사화인가요? 사림이 화를 아니죠. 이 사는 역사사자,
실제 일어난 역사다.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역사사자라는 거. 그래서 건국 사화라는 명칭이 맞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종묘 사직동에 있는 단군성전 실제로 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나철 얘기하다 말았던 보여드린다는 거를 말았는데 그 단군의 그런 종교, 대종교도 만들고 개천절도 만들었던 바로 나철입니다. 아, 네, 심지가 붓게 생기셨어요? 예, 이 정도까지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그럼 단군 신화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단군 신화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걸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을 표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리를 하자면 환웅이 아버지한테 지상세에 가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싶다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내려와서 환웅이 내려오게 되죠.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고 아까 그 마제가 먹은 마늘가스고 먹었는데 호랑이는 으아 입냄새 그래서 중간에 뛰쳐나가고 그리고 곰이 여자가 돼서 환웅과 결혼해 단군한검을 낳았고 단군한검이 바로 최초의 나라를 세운 이 단군 이야기가 기본 베이스로 있는 이것이 바로 개천절의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삼국유사에 쓰여있는 단군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우리 다른 나라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막 뭐 삼국유사 막 이런 내용도 막 준비를 했거든요. 요게 이제 수능에 나오는 실제 삼국유사의 전문이에요.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의 뜻을 두고 뭐 이래가지고 쪼고쪼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태백산 쪽을 내려다보니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 할 만하지라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와서 물이 3천은 있고 뭐 신단수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뭐 풍백우사 운사 이게 바로 농경사회 그리고 뭐 고명병 형벌 선악 인간의 360서사를 맡아서 인간 세상에 살며 교화하였다. 이 360이 달력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대요. 뭐 곰과 호랑이 토테미즘 그쵸? 그리고 뭐 이제 곰과 호랑이가 결국 곰이 여자가 돼가지고 둘이 크로스 합체해가지고 이제 결국 단군한검을 낳았다. 재정일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런 건 뭐 학교에서 다 배우신 거니까 실제 영상을 한번 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작은 거니까 저랑 같이 볼까요? 고려시대에 일현 스님이 쓴 역사서 삼국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나라 고조선. 삼국유사엔 이 고조선 건국에 관한 단군 신화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라고 해서 단순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역사적인 진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도 고조선이 세워질 무렵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찍이 청동기를 받아들인 환웅 부족이 곰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부족을 정복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웅 부족과 곰을 상징으로 하는 부족의 결합으로 태어난 단군이 지배자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는 고구려 씨름 무덤의 벽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커다란 나무 아래 서 있는 곰과 호랑이는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미 이제 고구려도 그 단군 신화에 대한 곰과 호랑이 것을 그리고 고려시대 이승휴가 썼던 역사책 제왕운기에도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같은 고려 후기에 쓰여진 역사책에서 단군 신화가 소개된 것은 몽고의 침략 아래 짓밟혔던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 왕검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1908세에 산신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단군 왕검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이란 말과 정치적인 지배자를 가리키는 왕검이란 말을 합해놓은 호칭인데요.
강화도의 마리산에 자리 잡고 있는 참성단은 예, 마리산이 하늘의 많이 제사를 사는 지내는 거예요? 제단입니다. 단군 왕검이 봄, 가을로 하늘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 쌓은 단이란 전설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도 하늘의 제사를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산의 마리란 머리의 옛말로서 사물 중에 으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머리산이었어요. 마리산 참성단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조선 중엽까지도 강화도 본도와 떨어진 하나의 작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근처에 뚝을 쌓으면서 육지가 된 것이죠.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산은 참성단으로부터 남쪽으로 한라산, 북쪽으로 백두산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고 합니다. 현재 마리산 참성단은 사적 136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해마다 개천절엔 단군을 떠받드는 종교단체가 단군의 제사를 지내고 1953년부터는 전국 체육대회의 성화 채화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제가 뜨문뜨문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서 한 번의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단군 신화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단군 신화가 아니라 단군 사화였다는 거.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명칭이었다는 거. 너무 환타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있었던 역사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건국신화로 넘어갈까요? 일본의 건국신화도 되게 재밌어요. 일본은 일단 근친이 들어갑니다. 예. 일본의 건국신화가 이거 말고 되게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약간 근친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근친을 하다 보면은 우성학적으로 약간 그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덧니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일본의 그 건국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본의 건국신화는 자, 바로 이자나기, 이자나미, 바로 이 두 명의 남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우리나라도 근친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곰하고 저기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동물과 사람의 결합. 근친까지는 아니고요. 자, 일본의 건국선언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이게 바로 두 사람으로 얘기했을 때 이자라는 게 이자나우라는 게 유혹하다라는 뜻이래요. 서로 유혹하다. 그래서 약간 그 이름부터가 약간 야릇하죠. 자,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많은 신들이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혼돈이 있을 때 이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를 신들이 만들고 이 두 남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많은 자식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막 생산을 해. 계속 하고 낳고 막 하는데 혼슈와 시코쿠 큐스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나미가 아이를 낳는데 뭐 여러 이제 막 사물을 주관하는 여러 신들을 낳는데 여기서 불의 신을 낳다가 뜨거워 막 불타버린 거야. 자기 몸이 불의 신을 낳다가 그런 와중에도 생산을 멈추자고 계속 낳는데 거기서 수많은 잡신들이 나오게 됐고 죽어가면서도 막 눈물 이자나미 오줌 오줌 땀 이런 것에서도 많은 신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나미가 죽었어요. 이자나미가 죽고 나서 이자나기가 너무 슬퍼서 이제 그 저승으로 황천으로 가서 이자나미를 구해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그리스 신화적인 게 나와요. 이자나미를 데리고 오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또 꼭 궁금하잖아요. 이거 이게 성경책도 꼭 나오고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럼 꼭 뒤돌아봐서 돌이 된다던가 뒤돌아봐가지고 이게 죽는다던가 꼭 그러잖아. 결국 뒤돌아보지. 뒤돌아봤더니 이자나미가 이제 황천에 있으니까 죽었으니까 온몸이 막 구더기로 막 되게 징그럽게 돼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부인이 아니잖아. 극혐 이래가지고 손을 놓고 도망갔어. 그래서 이자나미 완전 열받음. 그래가지고 이자나기를 쫓아가면서 막 저주를 내뿜고 이자나미는 슬픔의 죽음의 신이 돼요. 그리고
그 이제 막 이자나기를 저주하면서 이때 이자나기가 계속해서 이제 그 생산을 한대요. 계속 많은 신들을 자식들을 생산하는데 그 자식들을 이자나미가 막 일부러 막 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나기가 계속, 남자가 계속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자나기가 이제 황천에 갔다 와서 어우 너무 징그러웠어, 막 부정타 이러면서 이제 물로 씻는데, 물로 이게 지금 좌우반전이라 여기가 왼쪽입니다. 물로 왼쪽 눈을 닦았을 때 바로 아마테리스, 태양의 신. 나 이 명칭부터가 약간 막 그리스 느낌. 아마테리스 막 외국 같지 않나요? 아마테리스가 이제 여기 왼쪽 맞아요. 왼쪽 눈에 아마테리스, 태양의 신. 그리고 이제 왼쪽 눈을, 잠깐만. 왜 여기가 왼쪽 눈? 내가 왼쪽, 오른쪽 헷갈려. 왼쪽 눈이 아마테리스, 오른쪽 눈을 닦을 때 바로 달의 스님, 쯔꾸요미, 달의 신인. 이거 일본 용어라서 너무 외우기가 힘들었어요. 쯔꾸요미가 이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풀면서, 코를 닦으면서 바로 폭풍의 신. 약간 좀 어필이 되죠. 코가 막 폭풍, 막 거기서 이제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스사노오가 완전 개망난이에요. 스사노오가 막 여기저기 막 승질이 폭풍 같아가지고 바다처럼 갑자기 막 해일이 불다가 막 잠잠했다가 막 스사노가 여기저기 막 남봉꾼으로 막 악행을 저지르고 막 말을 막 껍질을 벗겨버리고 막 여자들 괴롭히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아마테리스가 이제 여자예요. 누나예요. 아마테리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 그런 식이면 진짜 몰랑 이러면서 햇빛 안 비춰버려 이러면서 동굴에 숨어버려요. 아마테리스가 태양의 신인데, 태양의 신 아마테리스가 동굴에 숨어버리고 그냥 잠적해버리니까 세상에 엄청난 암흑이 오죠. 그래서 신들이 막 스사노오를 혼내요.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아마테리스 삐졌잖아. 너 꺼져버려. 이래가지고 세상으로 쫓아내. 그냥 인간 세상으로 가버려. 그래서 가가지고 스사노오가 결국 인간 세상으로 쫓겨가는데, 거기서 이제 스사노오가 이제 뭔가 나라를 만들고 살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아마테리스가 그래도 동생이 개고생하는구나, 좀 도와줘야지, 불쌍 이래가지고 아마테리스가 뭔가 이런 좀 못 먹고 살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벼농사 같은 거 짓는 거를, 벼농사의 기술을 아마테리스의 자손인 히노우 니니기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신들도 이 세상을 스사노가 이어가기에는 좀 얘를 못 믿겠어 이러면서, 역시 아마테리스의 자손이 이어가는 게 좋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사노가 사라지고 아마테리스의 자손, 이 사람 이름 너무 어려워. 히노우 니니기가 이제 계속 그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 히노우 니니기의 자손 중에서 바로 노미코노라는 사람이 바로 처음 진무천왕 1대 천왕이 된다라는 거죠. 이자나미 사진을 너무 많이 띄워놨네. 그래서 1대 천왕, 이 진무천왕이 처음 즉위한 그 시기를 일본은 건국절로 보고 있어요. 정확히 언제 건국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대 천왕의 즉위 날을, 그것을 건국일로 한다. 사실 그래서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2월 11일이에요. 왜 2월 11일이냐면 이 즉위한 날이 2월 1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지 유신, 그 메이지 초기 때 1872년에 제정을 했는데, 약간 좀 이제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 이 건국일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기원절 이러면서 되게 좀 자기네 나라를 신격화하고 막 이런 군국주의에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끝나고 일본이 이제 패망한 뒤에 1948년도에 이거 너무 군국주의 잔재다, 그래서 잠시 없애요. 이 기원절이란 명칭도 쓰지 말자. 이러다가 다시 1966년에 복귀시킵니다. 명칭을 건국기념의 날 이렇게 바꿔가지고 2월 11일을 여전히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 개천절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심지어 좀 우리나라랑 많이 개념이 다른 게, 이렇게 천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장절이라서 천왕의 생일이 엄청난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영국 느낌으로 왕이 있고, 그리고 약간 의원내각제식으로 해가지고 입헌군주제 아시죠? 왕이 따로 있고 수상, 총리가 따로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랑은 좀 약간 명칭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일본은 일본의 그 뿌리를 기원전 66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단기 2333년, 기원전 2333년에 비해서 매우 늦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단군에 대한 존재를 많이 부정하려고 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뒤진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이 제일 오래되긴 했어요. 중국은 막 하운주, 춘추전국 시대 지난 위진남북조, 수당, 송원명청 엄청나게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중국은. 뭐 중국은 황하문명부터 해가지고 엄청나죠. 그 중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신기술이 우리나라로 온 것이고 대륙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늦게 일본으로 간 게 지역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역사가 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이 된 거죠. 일본은 섬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문물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 우리가 그때 일본에 막 근초광 때부터 해가지고 막 불교부터 막 도자기 만드는 뭐 다 우리가 가서 알려주고 막 그랬는데 얘네들이 은혜를 모르고 그냥 뒤통수를 친 거지. 자, 그러면 일본의 건국신화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건국신화에서 제가 좀 더 보여줄 거는 일본의 이 신무천왕이라고도 하고, 이 딱 그 느낌 오죠? 이거 약간 그거 우길 승천기 느낌 막 오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일본 국기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우길 승천기와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무천왕! 막 이러면서 우길 승천기 느낌으로 이렇게 역사책에도 사파를 넣었고요. 일본에 관한 그림은 딱히 별로 찾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실 근데 또 다른 일본 건국 실화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곁들여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거의 이자나미 이야기가 대표적인 일본 이야기고요. 웃긴 것도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좀 뭔가 야하면서 웃기고 좀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지상에 강림한 천신의 아들이, 이거 그냥 글씨를 보여드리죠. 나 어떻게 입에 계속 마늘 향이 나. 이게 생마늘이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몰랐어. 구운 마늘은 맛있는데. 야, 짜잔. 제가 이제 일본의 신화를 많이 찾아봤는데 딱히 없었는데 어느 블로그에서 이제 대마도와 관련된 신화를 찾아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옆에 보이시죠? 지상에 강림한 천신의 아들이 형이 잃어버린 낚싯바늘 찾아서 바닷속을 헤맸는데 용왕의 딸을 만나서 이제 뿅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용궁에서 함께 살다가 3년 뒤에 만삭된 아내보다 며칠 먼저 물 밖으로 나왔는데 풍랑이 심할 때 그 풍랑을 타고 여동생과 함께 물 밖으로 이제 아내가 나왔는데 물 밖에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 아기 낳는 모습 절대 보지 마. 또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보죠. 그래서 남편이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이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 뱀이었던 거야. 그래서 완전 충격. 그래서 이제 혼이 빠진 모습 신랑이 어쩔 줄 몰라니까 아내가 완전 열받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애 낳은 아기를 그냥 해변에 둔 채로 몰라. 그래서 용궁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고사기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이 버려진 아이가 이제 그 여동생 이모가 키우게 되고, 이제 여기서 또 근친이 왜 똑똑한 후세를 얻을 요량으로 왜 이모랑 결혼해? 아무튼 이모랑 생뚱하게 결혼해서 일본은 이제 이런 고대 이런 근친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초대왕인 진무덴노다라고. 이거는 이제 진무덴노에 관련된 신화죠. 그러니까 이자나미가 이제 일본의 건국신화고 진무덴노의 뿌리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 진무덴노도 근친으로 인해서 나온.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썼어요. 막 우성 유진을 위해서 근친혼을 관례처럼 하게 됐다는 건데, 약간 좀 그래서 이제 덧니라던가 막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 블로거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근친의 역사는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때 이런 진골들, 성골들, 그런 골품제 때 성골이 유지되기 위해서 성골끼리 계속 근친을 해요. 그런데 근친을 하다 보면 나쁜 점이 뭐가 있냐면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이거는 유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서로 유전적인 형질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면 그 유전적으로 이게 기형아, 다운증후군 그런 쪽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친을 금지하는 것이고, IQ도 되게 낮게 나온대요.
그래서 좀 다른 유전적 형질끼리 만나야지만 딱 그 결합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고려에도 근치는 있었죠. 그런 귀족들끼리 그런 귀족의 그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사촌 누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부분은 고대사에는 유럽에도 더 심해요. 유럽은 맨날 막 그 귀족들의 그런 상위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막 사촌 누나 뭐 되게 많죠. 이놈의 근친. 고대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도 뭐죠 그렇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는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야? 아니면은 어떤 나라랑 좀 비슷하죠? 일본은 조금 스토리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느낌이 서양의 신화 느낌이 좀 나죠. 그쵸? 아, 나루토 이자나기 이자나미 명칭 다 나와요. 그거 건법이잖아. 이자나미 막 이러면서 막 이자나기.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자기네 이런 건국 이야기를 유명한 그런 애니메이션에 네가 이자나기를 벌써 습득하다니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거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역사와 관련된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도 건국 이야기 이런 거 막 뭐 드라마 이름에 남자 이름을 환웅으로 한다던가 막 그렇게 우리나라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법, 건법이 아니라 이동술, 이동술 뭐 이런 거. 나루토 보다 말았어. 그걸 뭐야 건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막 그 기술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분신술. 자, 그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게요. 중국이 되게 다양해요. 중국이 사실 중국의 건국 신화를 다 다루면 1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고 신화인데요. 자, 중국의 반고 신화는 중국도 되게 재밌어요. 중국은 키가 쑥쑥 자라는 반고 신화 그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준비해왔는데 물줄기가 교묘한 곳에 네. 물 좀 치워주세요. 왜 거기 물줄기가 있나요? 네, 몸도 좋으신데. 자, 반고는 어떤 얘기냐면 원래 중국은 아쉽다 물줄기. 자, 원래 중국은 이제 태초에 혼돈이 있었던 그런 뜨겁고 차갑고의 차이도 없고 낮과 밤의 그런 차이도 없고 뭐 하늘과 땅의 구분도 없고 막 그런 카오스? 그런 혼돈의 시기에 그런 똑똑 동그란 알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알로. 천지가 아직 나눠지지 않은 혼돈 상태로 이렇게 동그란 알로 되어 있었는데 세상이 그 안에 반고가 태어나게 됩니다. 반고가 태어나서 반고가 갑자기 생겨나는데 처음엔 깨어나지 않고 되게 휴면 상태, 계속 자는 상태. 18,000년을 자요. 엄청나게 많이 자. 18,000년을 자더니 딱 깨어나서 이게 뭐야 알이야? 그래서 도끼로 탁 내리셨더니 그 알이 깨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대요. 그러면서 반고가 이거 뭐야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데 이거 괜히 또 다시 붙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반고가 그거를 딱 들이받쳐. 하늘을 지가 발로 지금 하늘을 잡고 있는 거야. 하늘을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땅을 밑에서 이제 땅을 밑으로 이렇게 밟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분리를 시켰는데 이 반고가 하루에 1장씩 키가 컸대요. 그 1장이 왜 어머니 지금 전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장이 3m래요. 하루에 3m씩 키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m씩 1이 키가 커지는데요. 쭉쭉쭉쭉쭉 그러기를 똑같이 18,000년만큼 키가 컸대요.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이 결국 얼마큼 떨어지게 되냐면 9만 리가 떨어지게 됐대요. 9만 리. 잠깐 감이 안 오지만 만리장성이 엄청 길잖아요. 만리장성이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길대잖아요. 그 만리가 9배. 그 정도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반고 덕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반고는 이제 점점 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요 반고 신화는 중국의 그런 마인드는 인간의 그런 늠름한 우수성.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일한다면 못할 게 없다라는 이런 인본주의가 강하다는 거죠.
결국 하늘과 땅을 분리한 게 반고기 때문에, 이런 거인 반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에 좀 신뢰를 가는, 이 중국이 워낙 인구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 막 진시황룡 만든 거 봐. 막 중국은 일단은 개떼같이 그 인구로 막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런 식의 우리가 모이면 다 할 수 있다 해. 이런 식으로 인력으로 그냥 때로 모여가지고 인간이 못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의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고가 죽음에 임해가지고 이제 비실비실 늙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죽게 되는데요. 방고가 죽었을 때 방고가 한숨을 폈을 때 그것이 바람이 되고 풍운 바람과 구름이 되고, 그리고 방고의 목소리는 으아! 그 목소리는 천둥번개, 뇌우가 되고요. 두 눈은 태양과 달이 되고, 주로 눈은 태양과 달이 되네요. 그리고 방고의 엉덩이, 막 신체 이런 데는 이렇게 산맥이 되고 산이 되고, 방고의 피는 강이 되고, 방고의 그 힘줄은 뭐더라? 힘줄은 도로가 됐대. 힘줄은 도로가 되고, 살갗은 땅이 되고요. 방고의 눈물은 황하강과 양쯔강이 됐다라고 얘기했던 그 중국의 건국 신화입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막 중국은 이렇게 진지하게 막 정리까지 해놨어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호흡은 바람과 구름, 따다다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치아 뼈는 금속과 암석, 골수는 주옥, 땀은 비가 되고, 투투투투투투. 그거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궁금한데, 씨앗?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방고의 모든 몸이 지금의 사람의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이 인류의 모든 것이 됐다라고 해요. 그럼 봐봐요. 바람, 구름, 천둥, 달, 해, 대지, 하천 다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서 세계관이. 누가 없어? 사람이 없네. 그럼 방고는 넷인가? 약간 씨앗이 없었나 봐요. 여기서 만약에 방고의 정자는 사람이 됐다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사람이 생기는 건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방고가 죽고 나서 신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신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와의 신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까는 여자가 좋아하는 그림과 이건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준비했어요. 거북이와 거북이가 되게 늠름한데, 어쨌든 여와 신화인데요. 여와는 사실 이 몸통은 원래 뱀이라고 합니다. 몸은 뱀으로 되어 있는 거고, 위에는 사람이고, 인어가 아니라 밑에는 뱀, 위에는 사람으로 된 여신이라고 해요. 여와는 이제 또 천지를 대표하는 신들이 뭔가 또 이제 지구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여와가 나서서 내가 한번 관리해보겠다 이러면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물과 불의 신이 내가 도울게 이러면서 같이 내려와. 근데 물하고 불은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둘이 또 맨날 싸워. 둘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또 하늘이 갑자기 다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하늘이 다시 붙게 돼요. 하늘이 다시 붙고, 거기다가 붙은 데다가 막 하늘이 구멍까지 나가지고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대홍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와를 여호와로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치 않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 여와가 여기 거북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거대한 거북이를 데려와서 거북이의 네 다리를 기둥으로 삼아서 하늘과 땅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홍수를 이겨나갔다 이래가지고, 이 홍수 부분이 약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랑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들도 홍수와 관련된, 세상이 한번 싹 망하고 다시 리셋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신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사람들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이제 막 동물들을 막 만들고 있었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나랑 닮은, 뭔가 나도 너무 외로운데 나랑 같이 놀 친구들이 필요해.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씻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만드니까 사람이 되는 거야. 친구가 생겼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막 이쁘게 만들었대요. 자, 이 사진 아쉽지만 일단 잠깐 없애고 자,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야, 자, 이게 이제 실제 여와 남아있는 그림인데, 뱀이죠. 밑에가 뱀, 위에는 사람. 사람을 막 진흙으로 막 만들어요. 이쁘게 만들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귀찮아져. 그래서 아몰랑 이러면서 옆에 있는 풀떼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풀떼기 여기 있네 이거.
이런 풀떼기를 넝잎으로 이용해가지고 아 너무 귀찮다, 초귀찮아. 그래서 이 진흙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튕기니까 또 막 사람들이 막 생겨.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곱상하게 잘 만든 애들은 착하고 잘생기고 현명한 애들이 생긴 거고, 진흙을 대충 튕기고 막 못생기게 튕긴 애들은 못생기고 멍청하고 이렇게 안 똑똑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뭐 이렇게 그 복불복이죠. 그런 식으로 착착착 튕겨가지고 진흙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충 만들다가 이게 내가 다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니네들끼리 짝짓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결합하는 이런 걸 다 알려줘서 계속 자손을 번성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화의 내용이에요. 진흙 묻히기는 거. 뭐 딱히 뭐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반고가 세상을 하늘과 땅, 반고가 혼란 속에서 하늘과 땅과 뭐 이런 산맥 각종 이런 세상에 대한 모든 세팅을 했다면 여화가 그 다음에 진흙을 통해서 사람을 막 만들었다는, 그게 이제 중국의 건국 신화예요. 중국의 건국 신화는 좀 어떤 느낌이 들죠? 저는 중국의 건국 신화는 약간 아담과 이브? 왜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원래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브를 꼬셔서 그때부터 막 몸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고 뭐 막 근데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좋아. 예. 근데 이런 약간 저는 약간 창세기 성경의 내용과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신화는 조금씩 닮은 구석이 있다. 하지만 결론은 다 똑같아. 결론은 다 결국 하늘과 결론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가장 무서운 존재였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 막 천둥이 치고 하늘이 가장 해가 반짝반짝 비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기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엄청나게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건국신화는 다 결국 하늘에서부터 온 좀 선민사상, 특별한 우리는 하늘의 민족이다, 뭐 그런 부분이 항상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중국도 결국 선민사상, 기승전 선민사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중국 거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지금 국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국에 가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 딱 두 가지 색이에요. 빨강, 골드, 노랑이 아니라 이거 골드, 금색. 중국은 금색하고 빨강을 너무 좋아해요. 중국집의 포인트 아닙니까? 중국집 다 빨간색에 금색으로 무슨 뭐 막 만리장성 막 이렇게 써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왜 이렇게 골드랑 레드를 이렇게 골드 레드 성애자가 됐느냐, 그것에 대한 건국선언은 뭐가 있냐면 아주 옛날에 부족을 잘 풍요롭게 잘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대요. 그 황제가 누를 황자, 금색을 의미하는 황제, 남자 황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저쪽도 다른 강을 하나 낀 다른 또 부족 다른 마을에 여자 황제, 막 되게 칭송을 받고 되게 아름다운 염 황제라고 여자 황제가 있었대. 염자는 화염할 때 불꽃 염, 레드, 빨강, 그러니까 여자 황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맨날 전쟁으로 싸우고 막 백성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둘이 화해해라, 결합해라, 제발 전쟁을 멈추고 한 국가로 결합하면 안 되겠냐,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래서 둘이 그래서 둘이 합쳤대요. 뜻을 받아들여 한민족이 되어서 지금의 중국이 됐다라는 이런 또 중국의 건국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뿌리인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바로 빨간색과 금색이라는 거. 요거 말고도 중국에게 붉은색의 의미는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중국의 건국선화 세 가지 그냥 심플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 다 방고신화와 여화신화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 명칭 같은 거 방고신앙, 여화신앙, 방고여화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골드, 레드, 금색과 빨간색 뭐 이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고신화를 뭐 정리한 거 뭐 이런 거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간단히 설명한 거. 방고신화 다 했고, 여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막 지금 북한에서 당군릉을 발견했다. 당군릉 뭐, 찾아내기 위해서 추진한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군릉은 우리가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거 그냥 고구려의 릉인데 단군릉이라고 한다. 돈만 엄청 받아 처먹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국도 이 여와 설화가 사실 뭐 진흙으로 사람 튕기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걸 믿고 심지어 이 여와의 유골을 발견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한 그 이런 신화가 얼마나 그 나라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민족성을 대표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중국 고대 여신 여와의 유골을 발견했다. 정체는. 그래가지고 뭐 200개 묘가 있었는데 복희는 그 나중에 여와랑 같이 관련 있는 사람이야. 복희와 여와의 묘가 있었다. 막 이러면서 문화재를 발견했다. 이렇게까지 국가적으로 여와의 유교를 발견하는 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대사라고 해가지고 너무 뭐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지 않나 역사적으로. 심지어는 우리 지금 안중근 그 유골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뿌리가 되는 그런 유물들 그리고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돼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역사교육과인데 그런 이제 사학과나 이런 쪽에 고대사 연구하는 거 보면은 고대사 하면 무조건 다 신라예요. 왜냐면 경주에 가가지고 연구하기가 쉽고 논문 쓰기 쉬우니까. 고구려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진짜 극히 드물어. 그러려면 중국에 가야 되니까. 아니면 북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런 진짜 이런 고조선의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마치 그 의대에 가가지고 좀 돈 잘 벌 수 있는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 이제 좀 약간 그런 쪽으로 빠지고 좀 빡센 뭐 이렇게 막 뭐 심장 쪽이나 약간 그런 신경 뇌 쪽으로 많이 안 빠지려고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대사의 연구도 약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고대사까지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단군에 대한 부분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환단고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단군의 신앙, 뭐 증상교, 대순진리교 막 이런 데서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환타지식으로 막 블로그 보면은 과간이 아니야. 아주 그냥 뭐지?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그것도 믿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걸 다 믿는 거야. 막 저쪽에 달의 호수, 바이칼 호수가 사실 우리나라의 뭐 달의 호수고 사실 훈족이 뭐 어떻고 뭐 우리나라가 사실 피라미드를 만든 거고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 그치만 유물로 입증도 안 됐고 너무 판타지잖아요. 너무 좀 그래. 말이 안 돼. 위서로 지금 판명됐잖아요, 환단고기는. 그치만 환단고기를 100% 믿는 사람들도 많고, 막 환단고기 막 그런 것도 해. 막 무슨 토크쇼부터 해가지고 인문학 토크쇼 하면서 환단고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고대사, 이런 단군과 관련된 제대로 된 연구가 딱 나타나서 우리한테 정확한 그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줘야 되고, 잘못된 거,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거에 빠져서 막 환빠라는 명칭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막 국뽕에 취하고 뭐 환빠 그러고 환빠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환단고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너는 그러면은 친일파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중국의 건국신화 얘기를 다 했고, 네,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중국의 국경절 얘기하려고 했을 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중국의 국경절 10월 1일이라는 거 뭐 날짜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10월 1일, 우리나라는 10월 3일, 일본의 건국기념일은 2월 10일이라는 거. 제가 너무 채팅창을 너무 안 읽었죠. 네, 채팅창 소통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퀴즈 해야죠, 여러분들. 퀴즈만 지금 목 놓아 기다리고 있으셨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개천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각 건국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건국신화를 뭐 이자나기 용어만 좀 들어보고 중국은 방고 정도만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건국신화가 있구나 하면서 저도 좀 되게 흥미로웠고 건국신화가 서로 좀 닮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 나라의 건국신화는 그 나라의 뿌리고 각 나라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도 맨날 책 읽을 정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수많은 신들 막
그 아테네, 제우스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거기서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신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발견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고고학적인 노력 끝에 트로이의 목마가 발견이 됐잖아요. 이 신화라는 것은 유물을 발견하기 전까지 신화이지 실제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유물을 발견하면 그것이 진짜 실제적인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이 이야기도 단군 사화도 우리가 일본한테 그 신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단군의 그것의 발자취를 찾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개천절 이야기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한글날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